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급해진 느낌이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지난주에 대표적인 사건이 삼성전자를 6%나 끌어올린 거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이제 투자자들이 급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시장의 뷰에서 삼성전자의 급등을 이제 시작이다, 시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이제 방어하라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방어하라? 방어하라. 뭐를? 시장을 방어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라.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주식 자산 내에서 안전 자산으로 가는 거야라고 저는 약간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제부터 고민거리들이 되게 많아지겠다. 우리가 사실상 연초부터 한 6개월 동안 엄청난 고민거리들이 많았다고 했지만 네. 그 고민거리는 실제로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갖고 왔고, 이를테면 고민거리가 뭔가요? 연준이 언제 금리를 멈춰줘?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리세션 경기 침체는 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안 왔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연준이 이제 9월, 11월 금리를 멈췄어. 이제 고민이 없어졌어 할 건데 그때부터 고민거리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고민거리가 시작이 되면 시장은 그래도 2200에서 2650, 뭐 한 400에서 한 500포인트 올랐는데 올해부터 저는 진짜 한 장기 박스 피해 가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네. 우리 박스 좀 찢어가지고 어떻게 좀 새로운 세상을 펼쳐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명확해요. 네. 급락, 급등, 리바운드, 박스피. 급락, 급등, 리바운드, 박스피. 네. 급락, 급등 과정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 버블부터 뭐 금융위기, 뭐 그 다음에 코로나라든지 그런 국면을 보면 전 세계가 금리를 낮춰줬다가 그럼 낮춰주면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이제 어떤 수요의 어떤 진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이나 자산 쪽 부동산으로의 엄청난 민간 부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코로나 때도 사실은 이 세상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피크아웃하고 내려오고 그 와중에 이제 긴축이 영향으로 시장이 뭐 작년까지 30%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락하면 또 영원하게 하락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바닥을 찍고 우리나라 자체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생기면서 리바운드는 나오는데 이 다시 뭔가 수요 진작책을 위한 금리 인하나 뭔가 우리나라가 수출의 어떤 큰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없는 환경이게 되면 이게 거의 5, 6년의 박스피, 2, 3년의 어떤 심장 박동 같은 상승, 그리고 5, 6년 박스피, 2, 3년의 심장 박동 상승,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거죠. 네. 그래서 2, 3년 전에 심장 박동과 같은 상승 이후에 약간의 버스트가 있었고 지금부터는 뭐 짧으면 1, 2년, 길면 5년의 장기 박스피의 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키는 이제 반도체가 좀 팔릴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중요하고 그럼 네. 반도체가 팔릴 거면 중국 경기가 살 거냐 말 거냐. 뭐 이거가 또 연관이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상반기 내내 기대하던 사람들이 중국 갔다 코 깨지고 한 3번 정도 크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 시장에서 당하는 걸 봤는데 그렇죠. 이번 8월부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진짜 같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같았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갖고 가는 문제점들이 명확한 거는 첫 번째는 이 체질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불만을 결국은 봉합하는 단계밖에 가지 않는다. 최근에 어떤 유동성을 풀어주고 이제 지준율 인하라든지 인민은행의 어떠한 행동을 보면 이거 경기 부양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하고 다른 거는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망할 만한 기업과 자산은 사실은 엄청 헤어컷 내지는 부채 부담을 확 줄여놓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떠안고 가는 거예요. 네. 떠안고 가다 보니까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지 실제로는 문제 있지만 문제 없다고 그냥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자도 안 내는데 채권 추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파산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자산이 돌아갈 만한 돈이 갈 만한데 돈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좀비 기업들이 계속 양산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는 실업률 발표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불만을 이제 잠재우기 위함인데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처럼의 소비가 원활히 일어나는 모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 구조를 계속 만들어줘요. 네. 외부에서의 인구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생산성과 동반되는 게 일자리거든요. 이게 가능하고 더불어서 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와 동시에 개인 금융이 발달하면서 소비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나라인데 중국은 생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최근에 3연민 체제에서 GDP 그로스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부동산을 소위 말해서 때려 박으면 성장률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인프라도 깔고 이러면.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도 생산성이 있으려면 근거리에 일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자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어떤 그 소비 지역이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들 때는 성장이 나오겠지만 근거리 일자리가 없다면 그거는 그냥 죽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중국은 저는 그러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중국 사람들의 국민저축이 45%인데 35%가 다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중국의 소비에 기대했던 것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12일에 아이폰 15 행사도 있지만 아이폰 자체에서도 14 대비 출하량을 10%는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거기에서 좀 비롯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아이폰 안 팔리는 게 중국 때문일 수 있다.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소비가 저는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4분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것 중에 가장 큰 모멘텀은 결국 2차 전지 더불어서 자동차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수출이 그나마 잘 됐었던 거는 뭐 조선은 작년에 수주받았던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였거든요. 자동차가 근데 이게 정말로 좋아진 거냐? 아니면 작년에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그 기저 효과로 올라온 거냐? 이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네.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자동차 피크아웃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들은 뭐냐면 최근에 소매 판매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부채를 활용한 소비를 하지를 않았고요. 네. 초과 저축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초과 저축이 2.1조 달러에 달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 소비를 했었던 거예요. 정말로 네. 미국 사람. 근데 이제 소비가 다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진짜 자기의 근로소득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 플러스 신용카드로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모기지급리와 달리 변동금리란 말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바라본 건 무너지진 않지만 소비의 둔화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대치를 미국이 4분기 때는 백투스쿨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소비의 왕성한 시즌을 예상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프라이싱은 우리가 가격을 줬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될 거고 1년 후, 2년 후에 어떤 매출액까지 땡겨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어닝에 대한 미스가 나와도 그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게 올해 한 4분기, 그러니까 4분기가 3분기 실적이니까 그때부터 조금은 더 눈높이를 낮추는 작업이 돼야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우리나라 기댈 곳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네. 제가 보니까 신중호 센터장님 작년 말쯤에 네.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 올라간다라는 뷰를 제시하셨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래 남들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뷰였잖아요. 맞아요. 네. 시장은 따라서 올랐었고 그런데 이제는 네. 조금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셨을 것도 같아요. 작년에 네. 정확하게 이제 연간 전망을 11월에 냈을 때 10월 말인가 11월에 냈을 때 제목이 바닥에서 파는 것도 위험이다라고 썼었어요. 네. 왜냐하면 빠지는 것도 위험이지만 오르는 거를 놓쳤을 때의 것도 위험이거든요. 리스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라는 생각들이 강했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가격이 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이 싼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싸진 않다. 그리고 그 가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 차이예요. 그리고 경기도 그때는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11월이 저점으로 지금은 한 8개월, 9개월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 말 되면 좀 경기가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피크아웃 하는 얘기 중에 가장 큰 거는 유럽의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중국은 계속 좀 침전되고 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여기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연초에 소비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연말에 경기가 좀 피크아웃하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의 리바운드가 낮고 그 리바운드의 길이가 짧네. 이런 인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연말에 경기가 피크아웃 한다면 주가는 그보다 좀 선반영해서 네.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월 이후로 네, 우리가 맞아요.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네. 관점이신 거예요? 뭐 꼭 조심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시장을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시장이 좀 이제 업종이 확산이 되지 않고 뭔가 이제 좀 변동성이 보이게 되면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테마가 워낙 왕성했으니까 자꾸 이제 매매를 이제 많이 할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좌가 막 계속 좀 녹아내릴 수 있는 장이 올해 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있는 거죠. 앞서 그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 그 론으로 하는 자동차 판매가 예. 줄어들고 있고, 오토로니요?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딴 건 몰라도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건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자동차 판매는 8월 달 보니까 총 판매 대수가 314만 대에서 305만 대로 주니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의 그 카드 연체는 한국의 연체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연체율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연체율 자체가 너무 리스키한 수준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왜 추세를 지금 타이밍에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초과 저축이 끝났을 때 그래도 지금 고용이 되고 있고 이 임금의 어떤 순환이 되니까 소비에 대해서 조금 왕성하게 갖고 갈 거야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초과 저축이 끝나니까 바로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해? 이거에 대한 그 부담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초과 저축의 어떤 소진이 소비나 경기 방어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었구나 라고 저는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고, 뭐 저희 예상과 달리 이제 고용이 굉장히 잘 되고 거기다가 고용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속적인 임금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소비의 쇼크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변동성이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3분기 실적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놀랍게도 올해가 한 152조 정도 아마 순이익 기준으로 네. 152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 200조를 보고 있더라고요. 오, 과거 예. 높았을 때가 200조가 조금 넘었었죠. 가장 좋았을 때가 정확하게 보면 192조였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좋다는 21년에 얘기예요? 네. 192조인데 그때는 네이버의 일회성 그때 뭐 팔고 일회성 이익이 16조가 들어간, 네. 그럼 실질적으로 한 180조가 사상 히스토리 하이, 수출 데이터가 플러스 56% 가고 금리 엄청 낮아서 마진이 좋았고 그럴 때가 180조였는데 내년에 200조를 보더라고요.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조금씩 올해하고 내년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이익이 늘어나야지만이, 지금 보고 있는 게 PER 10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 200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PER이 10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게 그래 오케이 다 받아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 3분기에 대한 기대 이익도 사실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그 수출 증가율과 우리나라 매출 증가율은 거의 선형관계예요. 수출이 늘면 매출이 늘고
뭐 수출이 줄면 매출이 줄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은 마이너스잖아요. 물론 그 마이너스 폭이 연초에 뭐 마이너스 20 몇 %에서 계속 줄어든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외형적인 성장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상장사 특히 국내 기업들의 매출 그로스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매출 증가율에 대한 기대치가 내년에 그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데요. 이게 네. 추정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 주가가 따라가면 저희들이 스스로 이게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미래의 값을 땡겨옵니다. 그래야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되니까. 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그리고 사람들의 논리 그리고 기업체에서의 투자 캐펙스 논리를 하면 연초에 봤었던 것보다 더 매출액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게 또 주가의 상승 작용을 만들어 주는데 네. 어느 순간 매출 캐펙스는 했는데 만약에 우리 뭐 욕먹을 각오로 2차 전지 업체들 미국에 공장을 되게 많이 지었잖아요. 공장 짓는다고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나옵니까? 공장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질리고 네. 거기다 동일하게 그럼 그 나라 현지 업체들하고 동일한 매출 그래스가 나오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기업들보다 ROE가 낮아야 돼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수주를 받은 기본의 캐펙스를 했다고 해서 매출액을 엄청나게 프로젝션을 좋게 갖고 갔거든요. 가격이 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투자만 하면 무조건 그로스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만 경쟁자가 들어오거나 조금만 레귤레이션이 들어오거나 조금만 다른 경쟁자가 약간 단가를 내리거나 이러면 우리는 지금 봤었던 그로스에서 조금씩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굉장히 PER이 10배도 안 되는 기업들은 약간의 마진 하락에도 버틸 수 있어요. 네. 네, PER 100배, 50배 넘은 기업들은 그 함수의 조금만 이익의 차이라도 이 폭이 엄청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내년도 이제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를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그 이유를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다 올라가던데요. 기본적으로 유틸리티도 올해 마이너스 3조인데 내년엔 플러스,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이 플러스 10조 원이 늘 거로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 하나 놓고 보더라도 내년에 32조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자동차도 올해가 아주 좋았는데 22조였는데 내년 28조인가 보고,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유틸리티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10조 원이 더 늘어난 거에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고, 그럼 근데 이제 경기적인 측면은 아니니까 빼고 보더라도 한전이 뭐 실적 안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망가지진 않으니까.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법용 과연 수요가 크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HBM으로 6%를 땡긴 거는 과연 정말 성장률에 대해서 면밀하게 본 걸까? 왜냐하면 HBM이 수요가 AI가 상당히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 AI 수요가 삼성전자 전체 이익을 그 외사의 보고서에도 보면 올해 1% 내년 5%예요. 총 마진 중에서 네, 올라가는 네. 게. 그러면 그 성장성 오케이. 근데 삼성전자 전체를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들어올린다라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않아.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합리적이라고는 하지만 버블과 버스트가 있는 이유는 비합리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방어하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인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내지는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은 저는 어디에 비유하냐면 유가하고도 좀 비슷한 흐름이지 않겠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펙 플러스가 네. 가격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공급을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80달러까지 올해 60달러에서 80달러까지 올라간 건 오케이인데 여기서 더 치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사우디도 지금 매달 100만 배럴이요? 감산한다고 얘기했으면서 연장했죠. 네. 예. 근데 유가가 올랐는데. 유가 자체가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걸로 가는 거예요.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정을 찾는 건 최선이 안정인 것 같고, 메모리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급이 상당히 많았던 사이클에서 공급을 줄이면서 바텀 수급 밸런스를 맞췄는데, 저희들 이제 섹터 담당자하고도 얘기해봐도 올해 말 넘어가게 되면 다시 오버 서플라이에 대한 고민들이 좀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그거는 그 차트랑 D램 수요 공급의 차트랑 OECD 경기 성장률 그려보면 동일하거든요.
근데 OECD 경기 선행지수 저희들이 그려보면 연말에 좀 피크아웃 한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반도체도 바닥을 잡은 건 맞아. 그렇지만 계속 수요가 나오면서 범용 전체 메모리 가격을 내년 메모리 P 곱하기 Q의 성장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퀘스천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이 그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 저는 자동차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8월부터 자동차 총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나타났던 게 할인 판매고 할인 판매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모델 X의 경우는 지금 연초에 12만 불이었나 이랬는데 지금 8만 불 밑으로 깨졌어요. 네. 가격이. 그렇죠. 어떻게 자동차 가격이 한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올해 이렇게 잘했는데 올해보다 더 잘할 거다 자동차가 굉장히 의문시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 이제 지금 몇 가지 다른 의견 나오는 게 있는데요. 예. 너무 싸니까. 너무 싸니까. 좀 방송 용어는 맞지 않지만 반도체 똥값일 때 사놔야 된다. 모바일에서 디램 용량 늘린다. 그래서 모바일 개당 지금 32기가를 꼽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네. 그건 사실은 모바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거 하나에 뭐 $1,000에 만들어야 돼. 이러면은 그 $1,000에 맞추는데 갑자기 돈이 남자 디램 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돈이 나오면 디램을 더 넣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게 되게 그 반도체 수요가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 떨어지려면 내년에 생각한 반도체 예상만큼 안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면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가 딱 맞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혹시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전망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바뀔 않을까요? 수 있겠죠. 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비단 반도체 메모리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디맨드 자체가 늘어난다고.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로우 머터리얼이 됐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생각보다 글로벌 수요가 나쁘지는 않다. 내지는 약간의 둔한이 있었지만 다시 리바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기폭제는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차트에도 있었지만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성장이라는 거는 미국 같은 게 소비와 투자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와 투자를 봤을 때 소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둔화되고 있고 투자 같은 것도 사실 많아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의 기업 대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현금 흐름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야 이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되게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야 법령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날 텐데 워낙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출 기준을 깐깐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대잡자가 지금 51, 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과거에 거의 60%가 맥스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도 기업 대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게 바닥 잡고 올라갈 때 그게 수요의 회복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인데 그 바닥 잡았을 때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 그 대출 기준이 0%까지 빠졌을 때였다는 거죠. 좀 완화시킨다. 예. 그러면 그 완화시킨다라는 게 나오려면 결국 또 돌고 와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줬을 때라는 거죠. 그거는 들어보는 가능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없을 것 같고 네. 내년도도 어쩌면 한 상반기까지는 조금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파월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을 때 와 드디어 이제는 동결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동결에 대한 의미를 이게 성장률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려줄지에 대한 이제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려줄지에 대한 기대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더 성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한 프라이싱을 할 거고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채권 가격은 빠지고 네.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수익률이 헷갈려.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네네. 수익률이 하락하지만 동시에 이게 시장을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라고 이제 주가도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를 동결했을 때 시장은 항상 그랬지만 금리 동결했을 때 시장이 오히려 갈지자형의
박스피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고 금리를 내려줘야만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잡았던 경우가 많다라고 보면 네. 이게 금리를 내리기까지는 시장이 굉장한 어떤 좀 이렇게 방향성 없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겠냐라는 게 그래서 기본 생각이 그거예요. 최근에 그 미국의 금리 보면은 오늘도 그 올랐습니다만 금리가 예, 맞아요. 10년물 뭐 5년물 오늘 다 올랐죠. 유가 오르면서 다 올랐는데 그 미국 채권 상황들 보면 그 예를 들어 사주는 사람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중국 팔고 일본 제대로 못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채를 예. 뎁실링이 이게 해결되니까.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3분기에 1조 달러 찍어내고 뭐 4분기에 또 얼마 찍어낼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딱 들면 와 이거 선거 때까지 계속 찍어내겠구나.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일이 없으면 연준으로서도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데 계속 저기서 그 통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채권과 통화가 같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네. 재무부 채권 발행은. 네. 그러면은 경기는 쉽게 안 죽고 채권 금리는 빠방하고 채권 많고 이러면은 도저히 연준으로서는 경기가 조금 꺾인다고 해도 쉽게 금리 내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뭐 비단 이제 채권의 발행량이 많아졌을 때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빠진다 이럴 수 있는데 거꾸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인데 미국의 성장률은 그 정도 안 나와 하면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수요가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5.5%인데 미국의 이제 명목 성장률에 연율화시킨 건 이미 성장률 그 기준금리가 낮아요. 네. 4% 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 연준은 금리를 항상 멈추긴 했었습니다. 근데 물가의 수준이 조금 더 내려갔을 때 금리를 내려주거나 이러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단계에서는 금리를 내릴 만한 이유나 내지는 내린다는 시그널을 줬을 때는 자칫 잡혀가고 있던 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70년대와 같은 고인플레 상황이 반복을 자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내심 금리는 동결할 거면서 내년에 내릴 거면서 약간 2%의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잭슨홀에서 저는 딱 받았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은 나는 이제 금리 안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가면 금리도 내릴 수 있어 네. 라는 걸 얘기한 게 작년에는 잭슨홀이 때 어떻게든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와장창 빠졌는데 요번에는 뭐 케어풀리 그러니까 제가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만큼 데이터를 잘 보겠다라는 거고 데이터 자체는 이미 긴축적인 금리 수준에서 조금 통제되고 있는 물가나 고용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금리 9월에 스킵의 가능성을 얘기했고 보다 중요한 거는 뉴욕 연준의 이제 윌리엄스 총재가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내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어떤 공급에 의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 경기와 미국 전체 어떤 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오히려 공급을 압도하는 수요도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지 않겠냐. 내부도 있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센터장님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하시는 중에 네. 참고할 만한 장표가 있으면 함께 보면서 설명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랬으면 더 간단할 텐데 네. 이게 여기에 이 차트가 제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말씀드린 게 네. 작년에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저점 찍고 올라왔잖아요. 네. 주가도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이게 여기 웃긴 게 이때마다 사실은 통화 정책은 다 금리를 내려주면서 올라가는 경기의 회복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의 어떤 반등도 조금은 낮고 이 사이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작은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경기 선행 지수의 약간의 어떤 그림을 좀 뭐 미리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디피전 인덱스라 그래서 각 국가마다의 경기 선행지수가 있을 거고 그 경기 선행지수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전월차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
떨어지고 있는 국가. 근데 이게 전월차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은 경기 선행지수에 있는 내용들이 국가마다 다 달라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뭐 재고 들어가는 거고, 미국은 주택 판매량이라든지 장단기 금리차, 중국은 화학 생산량, 뭐 조강 생산량 이런 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수요나 경기가 회복된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나라들이 점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그게 모아서 경기,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고, 근데 조금씩 그런 나라들이 좋았다가 둔화되기 시작한다? 모아서 언젠가는 글로벌 경기가 피크아웃 하는 건데, 그게 여기에 약간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 정도에, 근데 이제 단일 지표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시그널을 줬는데, 그렇다면, 그럼 뭐 유럽은 그래. 유럽은 뭐 계속 지금 3개월째, 4개월째 빠지고 있잖아. 미국이 이렇게 버텨주는데 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니다. 미국도 여기 보니까 이 뎁실링 문제, 부채 한도 협상이 지나고 나니까 이 어떤 정부 소비가 유지되는 건 맞는데 소비나 투자가 이렇게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향 조정되지? 미국 그렇게나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왜 하향 조정되지? 이 말을 아까 제가 이제 초과 저축이라든지 기업 대출이 조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에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연준이 이제 그려본 초과저축의 추이이고 각 글로벌 IB마다 하우스마다 초과저축의 기준점을 잡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연준이 직접 그린 거니까 그 어느 경기 침체 때보다도 초과저축이 빠르게 늘어났었고 정부 지원금이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빠르게 소진이 됐다라는 거죠. 이미 소진이 됐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오른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기업 대출에 대한 스탠스가 여기 보시면 이게 거의 60%가 거의, 그러니까 서베이를 했을 때 100명 중에 60명은 난 지난달보다 대출을 되게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있어, 이 비율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짙은 파란선의 기업 대출, 사실 이 기업 대출 성장률을 가만히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야 돼. 이게 돌면 후행적으로 미국의 경기도 도는 건데, 이게 돌아서려면 언제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깐깐하게 보는 이 스탠스들이 태도가 좀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내려와 주는 데가 언제냐?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에 상당한 갈지자형의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것도 조금 고민인 거예요. 연말 연초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 먼저 빠질 것 같아요. 기억해 보시면 2022년에 우리나라 시장은 2021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우리가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은 한 5, 6개월 더 갔어요. 가장 최근에 사이클도 보시면 21년이죠. 21년이네요. 네. 21년에 우리가 한 6월인가? 그때 고점이고 네, 맞아요. 스금스금 내려왔는데 미국은 연말까지도 계속 버티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미국이 가니까 우리나라 붙을 거야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LG 엔솔이라는 IPO와 경기의 부러짐으로 상당히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말과 내년 초도 어쩌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길을 갈 수도 있다. 왜냐? 미국이 금리를 멈췄을 때 한은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한은아 금리를 내려야지. 금리를 내려야지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환율. 환율이 튀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또 빠져나갈 수 있고. 네. 최근에 환율이 조금 계속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2019년 7월에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전 6개월 전부터 환율이 좀 튀기 시작했어요, 위로. 왜 그러냐면 당장 경기 지표가 나빠졌을 때 바로 내리지는 않거든요. 조금씩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은도 연준이 금리를 멈춰준 것도 같고 거기다가 지표의 악화로 인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실질 GDP보다 낮은 상황으로 빠져들었고 DSR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한국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나가고 있는 부채 비율인데 네. 14%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역사상 최고치. 근데 미국은 왜 그동안에 긴축에 의해서도 왜 안 부러졌냐 하면 금융위기와 같은 어떤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가계의 어떤 디레버리징, 부채 조정을 상당히 잘 관리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70%인데 고정금리다 보니까 뭐 오토론 좀 올라가도 뭐 자동차 안 사면 되죠. 뭐 그냥 뭐 BMW 타고 다니는 버스나 아재 개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면 이게 모기지가 다 변동금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래서- 말씀하시면 정말 너무 우리나라 위험하죠. 위험해요. 너무 빠르게 답변이 나오셨어요.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수출이 좀 안 될 때 내수가 받쳐줘야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출이 안 되면 그대로 철푸덕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이 아니라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계단식 상승 5, 6년 박스권, 계단식 상승 5, 6년 박스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복적으로 크래시, 금리를 다 같이 내려줘, 붐, 주식시장, IT 버블, 부동산 엄청나게 민간이 부채를 끌어다 씁니다. 근데 언제까지는 올라가진 않고 가격이 비싸지니 버스트가 발생합니다. 근데 버스트가 발생했을 때 경기적으로도 이제 좀 단기 바닥이 오니까 이 바닥은 잡아요. 근데 민간 부채 증가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 왜?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 전체적으로 이 구간은 뭐냐면 이제 엄청난 위기가 와서 돈을 많이 풀었다가 경기가 좋아져서 슬금슬금 금리를 높여서 이제는 다시 디레버리징으로 가는 사이클이에요. 미국과 중국도 글로벌 수요가 이제는 조금 자기네 수요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때 보통 보호무역주의가 이때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제 하느니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은 어땠냐? 장기 박스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느니 이제 금리를 계속 내리는 사이클로 가야 될 텐데 네. 금리 내리면 부동산 사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부동산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리바운드 나왔지만 그거는 철저히 일부 지역의 하나 아주 좋은 급지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였을 때 그리고 공급 물량이라든지 다소 약간 사이드적인 스토리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는 조금 더 물량이 많아지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를 성장률로 봤을 때 멈추거나 내리지 않으면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금리를 내려준다는 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고 그리고 이게 금리의 인하 사이클이 멈췄을 때 드디어 시장은 박스피를 탈피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의 부채 증가율이 어느 정도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야 박스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센터장님. 예, 경기 선행 지수는 돌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지금 이제 거의 결론을 들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그래요? 예, 하나 예. 정말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은 이제 미국 경기가 버텨줄 거냐 올라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의견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너무 강해서 신흥국이 제대로 못 간다. 오히려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타국들이 좀 숨 쉴 틈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달러는 이제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의 GDP 비중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홀로 내지는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강하면 달러가 강해지는데 네. 미국 이외의 국가가 성장률이 나온다면 달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이외의 국가가 성장률이 나와줘야 되고 이머징의 그 성장에 붙여서 가려면 어디가 수요가 괜찮아져야 되느냐? 유럽과 중국이 괜찮아져야 돼요. 근데 유럽과 중국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머징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는 계속 좋은 신호를 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좋고 예, 예. 연말 넘어가서부터 연말 넘어가면서부터 증시도 어찌되었건 조금 조정을 받고 네. 박스피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러면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해가야 될까요? 투자는 결국은 이 경기가 피크아웃하면 방어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방어주 하면 전통적으로 유틸리티 통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유틸리티 통신 하다못해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주도 규제 산업이에요. 그래서 방어주적인 역할을 못할 것 같고 그냥 매크로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런 거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렸을 때 이거죠. 못 올렸을 때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는 전통적인 성장 산업인 거죠. 건강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2년 동안 계속 소외됐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 성장성이 있는 업종을 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건강관리나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